네, 다시 만난 세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코너 지킴이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혜리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에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 정상회의를 주재를 했고 이 자리에서 녹색 기후기금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약간 좀 생소한 게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주요 경제국 포럼 말 그대로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나라들의 모임이겠죠. 이 2009년에 만들어진 협의체예요. 네. 그해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해였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스타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당시만 해도 그 전까지는 뭐 미국이 기후 대응에 전혀 나서지 않았고 오바마 정부 때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나섰고 뭐 그 다음엔 다시 또 트럼프 정부가 뒤집었지만 그렇죠. 오락가락했는데. 네. 근데 뭐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 기구가 별로 그 동안에 우리 이렇게 귀에 들려올 일이 없었어요. 좀 생소해요. 예. 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다시 뒤집으면서 미국이 기후 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기후 정상회의도 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주요 경제국 회의라는 게 사실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번이 벌써 4번째 회의였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기구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좀 잘 살고 한마디로 돈 낼 만한 나라들끼리 모여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여를 할 건지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모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호주, 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등등 다 들어가 있고 26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뭐 한국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26개 나라면 거의 이제 OECD 회원국보다 조금 적은 거네. 네. 우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참석해서 기후 대응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10억 달러 낸다 우리도 이제 돈을 좀 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이 내겠다고 한 돈이 정확하면 15억 달러예요. 15억? 예, 예. 그러니까 녹색 기후 기금에 10억 달러 내고 그다음에 아마존 기금이라고 예,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지난번에 처음 취임하고 미국 갔을 때도 뭐 미국이 그거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아마존 불태우고 뭐 농작지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숲 지키는데 한 5억 달러 정도 그래서 15억 달러 내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줄이겠다. 뭐 이런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즉각적인 기후 행동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술 혁신 대부분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탄소 포집 기술, 무공해차, 녹색 해운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백악관이 그동안에 밝혔던 어떤 그린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 무공해차나 녹색 해운 같은 거.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인상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엔 좀 없었던 것 같고 몇몇 국내 언론들이 윤 대통령 발언 소개하면서 뭐 우리도 공적개발원조 ODA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늘려서 국제사회 기후 대응에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좀 그런 것들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지금 그 합쳐서 15억 달러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화당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현재 의회 의회가 정한 예산에서는 이 10억 달러를 편성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초장부터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 모금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듯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고 돈 더 내라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작년 11월에 이집트 샤르멜셰이크에서 그 당사국 총회 그 COP27 열렸을 때 그때 이미 유엔과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그러니까 기후 대응 그리고 요새 기후 정의가 많이 얘기되잖아요. 피해 보는 사람들 따로 있고 오염시킨 사람 따로 있느냐 하는. 그래서 그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는 거를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달 중순에 세계은행 회의가 열렸는데 이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인 존 캐리 특사가 지금의 의회랑 예산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서 모금 캠페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 돈을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올해 기후총회를 어디서 여냐면 그 두바이에서 엽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아마도 큰 몫을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색은 미국이 다 내고 돈은 다른 데서 내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야심차게 선언하고 네. 공화당은 안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가 또 기여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물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뭐 낼만 해요. 화석연료를 팔아서 그동안 성장한 나라고 또 최근에는 탈화석연료 또 이제 뭐 그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번 당사국 총회까지 여는 거고 아마 미국 옆에서 돈 내주고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 위상 넓히고 아마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고 혹시 유치했나요? 유치했죠. 인천에 있죠. 뭔가.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워낙 내세웠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뭐 이 기금을 유치했다고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2010년에 설립이 됐고 인천에 본부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유엔 산하 기구에 본부가 있는 게 뭐 반가운 일이긴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우리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잖아요. 이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사실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기금 규모가 기금이라고는 하는데 원래 2010년에 세워질 때는 2020년까지 뭐 연간 1,000억 달러를 모금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1,000억 달러? 예, 그때 이제 또 유엔 사무총장도 마침 한국 출신의 반기문 사무총장이었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각국이 내겠다 이렇게 해서 확정한 돈이 82억 달러에 불과해요. 아니 연간 1,000억 달러인데 어떻게 긁어모은 게 82억 달러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미국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30억 달러 내겠다고 했는데 총 합쳐서 10억 달러 냈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10억 달러 더 내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액수처럼 들리지만 오바마 정부 때 약속한 돈 중에서 못 낸 돈이 20억 달러인데 이번에 그렇네. 10억 달러를 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생색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녹색 기후 기금이 우리가 유치했으면 우리가 더 내야 된다는 얘기로 혹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동맹국들을 줄 세우기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그린 이슈 관련해서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동맹국에게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불거진 게 있어서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게 있어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니던데 이 녹색 문제에 관련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더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미국은 기후 문제에서도 일종의 동맹국들이라면 우리랑 같이 기후 대응을 하자. 일종의 기후 동맹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사실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후 문제에서 한국은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또 1인당 탄소 배출량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교역 많이 하는 나라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걸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도 한번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힐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녹색 인식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또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어떤 교역에 오히려 녹색 장벽같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될까 봐 우리가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보복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그리고 이게 아마도 미국이 그러면은 의회는 반대하고 그러면은 낼 나라들은 낸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모자라는 것들을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이 주요경제회의 맞춰서 성명을 올렸는데 다자개발은행들을 통해서 글로벌 기후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기후 대응 도울 인력과 기술과 자금 분명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게 다자개발은행이라 그러면 뭐 우리 아는 뭐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또 마침 또 아시아개발은행 회의가 한국에서 열려요. 이제 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이런 문제는 없이 뭐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 일본 쪽 그 카운터파트를 만난다. 7년 만에 만남이다. 이것만 주로 부각을 시켰던데 이 회의에서도 기후대응 자금이나 뭐 어떤 우리 기업은 같은 거 논의될지 참 궁금한 내용이고 또 백악관 성명에서 보면은
파리 협약에서 정한 게 이제 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도씨 상승폭으로 제한한다라는 건데 이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들은 올해 11월 두바이 기후총회 때까지 목표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 한국이 제시한 정책들도 뭐 1.5도 목표치에 맞추기에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무공해차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백악관의 목표는 2030년까지 뭐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용차 50% 이상, 중형 차량, 대형 차량 30%는 무공해 차량이 되게 하는 게 공동 목표가 돼야 된다. 거기 동참하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대화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2021년 기후총회 때 이 무공해차 전환 선언을 각국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 한국은 좀 빠졌기 때문에 비판이 많이 일었더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기후 대응 요구가 전체 진짜 지구를 위한 차원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발 기후 대응 요구로 이렇게 닥쳐올 때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로 닥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럽으로 가봤으면 좋겠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예. 유럽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로 EU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예. 유럽 연합이 이번에 이제 정한 이 탄소세, 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데요.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라고 해야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영어 이니셜은 CBA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갑자기 유럽 연합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이미 수년 전서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뭐 시기도 2026년부터 정식으로 하겠다. 또 항목도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미 아웃라인을 밝혀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확정된 거는 이제 예정대로 확정됐지만 아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두된 이슈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EU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해당 제품과 연계된 탄소 배출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관세 수준은 이제 정해진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배출권을 사고 파는 이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죠. ETS라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책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당장 뭐 이렇게 발효되는 거는 아닌데 약간 과도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예.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시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올 가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EU에다가 물건을 팔 때 우리나라 기업 포함해서 이 물건을 팔 때 이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준비를 해가지고 10월에 수출할 부분의 물량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관련 자료를 붙여야지만 수출이 가능한 거겠죠. 2026년부터 이제 1월부터 관세가 정식으로 부과가 되는데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3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금씩 높여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철강, 그렇죠. 예,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수소 경우에는 당초 초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력 경우가 조금 관심을 끄는데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규제 대상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를 외신들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 항목을 넓혀 나갈 텐데 앞으로는 아마 유기화학물,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당연히 이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출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예. 같아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이 CBAM 대상 품목을 유럽연합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뭐 당시에는 금수 조치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1등이었고 그다음에 터키,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그리고 뭐 유럽에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한국이 8위, 대만, 베트남이 11, 12위. 아시아 국가들이 많아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빼면은. 근데 이제 그 S&P 글로벌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탄소세에 대한 준비가 그 아시아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보다는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그렇겠죠. 분석을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 이 전국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이거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한국, 호주뿐이고 일본도 아직 없어요. 올해 들어서야 뭐 자발적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뭐 우리는 좀 준비를 그나마 좀 해놓은 편일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유럽연합 이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직은 그 개별 기업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고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좀 이렇게 평가를. 그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대비를 한 거다. 오히려. 한국 정부랑 기업들은 그동안에 이 12AM 대응 방안을 좀 많이 찾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주된 움직임은 한국 정부 쪽에서는 이제 뭐 양자 다자 채널 쪽에서 통해서 유럽연합 쪽에 이거 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좀 품목 놓고 좀 협상하고 이런 쪽으로 또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획재정부가 그 우리 철강하고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이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들 대응 역량 이런 거 뭐 지원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많은 만큼 이제 그 세금을 더 매긴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배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추정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그럼 분쟁 가능성은 또 되게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년에 한국 정부도 이 배출량을 그 산정하고 검증하고 보고하는 이 MRV라고 하는데 이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또 환경부가 결합을 해서 뭐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정근 기자가 지금 이제 몇 개 나라를 쭉 언급해 줬는데 중국, 러시아, 인도 다 큰 나라 아니에요. 예. 네. 아씨 우리 못해 이렇게 혹시 속칭 맞짱 뜨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나요? 유럽에? 글쎄요. 유럽이 아직도 뭐 이제 유럽 국가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는데 러시아는 이미 뭐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워낙 뭐 이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당장 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우리나라가 탄소 거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유 삼아서 이제 감면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인 것 같아요. 예. 이 탄소 배출 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번에 이제 조치를 당하면은 이제 이중과세 일종의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논리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당연히 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도 당연히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면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 부분을 이제 뭐 수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잡기에는 아직 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여러 국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유는 또 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거를 핵심으로 하는 그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관련돼서 우리 뭐 나라 우리 기업의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인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 규제가 별로 헐렁하고 별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 별로 안 했죠. 근데 그래요? 이 유럽연합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중국은 일단 그동안에 반대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이 CBAM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일방주의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죠. 근데 작년에 외교부장일 때 그러니까 뉴욕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일방주의, 지정학적 경쟁, 녹색 장벽 거부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어떻게 집단적으로 협상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이게 탄소세라는 거는 기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뭐 환경단체들만이 아니라 이 기후 대응과 관련된 이 글로벌 가버넌스 측면에서 많이 요구됐던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기엔 조금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도 많이 우려를 하니까 아시아 국가들을 규합해서 이제 기후 대응과 지정학적인 틀을 결합을 시키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 5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도 태평양 번영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출범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뭐 한국,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아시아에서 미국이 기후 대응을 돕겠다는 거고 이제 그 한국과 인도는 유럽연합에 철강 주로 많이 수출하고 그렇죠. 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시멘트가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이런 거는 그 산업의 속성상 그 원자재 생산, 가공 이 모든 면에서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저소득 국가에는 이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세부적인 전략을 아마 유럽연합과 협상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한다. 반대할 명분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이게 어떤 그러니까 무역 장벽의 하나의 어떤 명분으로 활용을 하고 이래버리면 다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무역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받아들이는 게 분명하죠.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EU가 이번에 이제 뭐 관련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 그동안 영내, 그러니까 유럽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면제시켜줬던 거 있었거든요. 유럽 기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내외 기업 간의 차별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현대자동차 뭐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도 보호 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 이 유럽의 무역 장벽이 이렇게 그린 정책이라는 이유로 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상당히 난감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또 기사들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게 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번 조치로 유럽 내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갈 텐데 우리가 잘 대응만 하면은 약간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철강을 팔 수 있는 철강 제품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지가 또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환경보호를 위한 이런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듯이 이제 단순히 뭐 우리나라는 좀 빼달라 내지는 뭐 면제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국제적 얌체짓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렇게 정말 방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만 해야지만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먼저 탄소 배출 줄이고 치고 나가는 것밖에는 앞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파리 협약 이후로는 그 이전에 뭐 옛날에 뭐 교토 의정서 체제 이런 거에서는 개도국들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협약 체제에서는 이제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잣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치들은 계속해서 강화돼 나갈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나마 유리한 게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배출권 시장, 이 거래제 빨리 도입한 거거든요. 이거 연동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게 2015년이고 그다음에 전력 부문, 뭐 항공산업 비롯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의 한 70% 정도가 그 배출권 거래 대상 한마디로 배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받아왔어요. 네, 그리고 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걸 뭐 중국은 2060년에 하겠다, 인도는 뭐 2070년까지 하겠다 막 그랬는데 그건 너무 좀 늦은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하고 다 발을 맞춰서 목표를 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치고 나가고 이제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글로벌 윤리 측면에서 맞는 거라고 하더라도 왜 유럽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탄소 배출 많은 공장들, 연기 뿜는 공장들은 대거 개도국으로 이전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중국으로 많이 갔다가 그래서 중국이 한때는 세계의 굴뚝이다가 그다음에 또 중국이 환경 드라이브 걸면서 뭐 베이징의 공기는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에 있던 생산 시설들은 또 다른 나라들로 일종의 그 풍선 효과처럼 또 떠넘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했다가는 그 CBAM이라는 게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생산 옮기는 탄소 누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근데 그 나라들이 또 더 이제 열악한 나라들로 생산시설 떠넘기는 결과를 자칫하면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기후 대응의 부담을 개도국들로 점점 더 밑으로 그러니까요. 떨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쭉 하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몇몇 눈을 떠나지 않는 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기후변화는 가짜 뉴스다. 우리 안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뭐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미국 정치를 의회 정치 내지는 또 무슨 미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정권이 바뀔 때 뭐 뒤집히는 그러니까. 경향이 정말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저개발국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점점 더 부담이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저는 최근에 이제 EU가 또 하나 도입한 제도가 그 산림벌채 관련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걸 또 내놨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산림벌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나무가 많은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제 뭐 커피나 소고기나 또는 뭐 코코아, 아프리카 같은 코코아, 목재 이런 것도 고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산림벌채로 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야지만 이런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그동안에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 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구가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지금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책임 몫이 제일 큰 건데 네.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 개도국이나 이런 데 어떤 떠넘겨버린다면 이거는 정말로 부정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개편을 맞아서 다시 만난 세계는 아쉽지만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전하면서 특히 우리 구정은 기자는 지금까지 다시 만난 세계를 좀 그 지킴이로 계속 지켜주셨는데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렇게 국제뉴스를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는 코너가 있었던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던 것 같고 뭐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국제 이슈가 있으면은 또 이런 그러니까요.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해리 기자도 그러니까 좀 그 거듭해서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같이 해서 정말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고요. 네. 뭐 이 코너는 없어지지만 네. 이 본방에서 국제 뉴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깊이 있는 분석도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